안녕하세요. 저는 인생 후반기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60대 후반 사연 채널의 애청자입니다. 내년에는 70세가 되는 나이가 되고 다행히도 아직은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 나이에 이르면 그저 자식들이 편안히 살고 내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이 최고로 생각하실 것을 아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건강을 가지는 것이 노후를 편안히 보내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몸소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 나이에 도달하면서 여러 생의 위기를 겪어왔지만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경험으로부터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애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현재 제 나이에는요. 저희 집 얘기나 남편 얘기는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런 기회가 잘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창피한 가정사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말하는 바 무자식 상팔자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들이 셋 있지만 지금은 그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삽니다. 만약 딸 하나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살지 않았을까요? 아들만 3명인데 모두 자기 마누라 눈치를 보느라 엄마는 뒷전이었던 것인지 그들과 틀어졌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국 돌아오는 생각은 자식들을 잘못 키웠을까 하는 자책의 마음이었습니다. 한동안 우울증으로 인해 힘들었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완전히 회복했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전할 수 있는 것은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온전히 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나이와 비슷한 분들이나 노년층을 걱정하는 분들께서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약간 충격적일 수도 있겠지만 제 이야기로 인해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즐기고 동호회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회복한 뒤에도 너무 바쁘게 사는 척하지 않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한 번도 여행을 못 다녀본 적이 있는데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 싶어요. 참으로 어이없네요. 요즘 제게 친한 2살 나이가 어린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결혼한 자식이 둘 있지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준 적이 있어요. 세월이 참 빠르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눈 깜짝할 새해 40세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큰 아픔이 없고 자식들도 잘 살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성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형님은 정말 성공한 사람인 거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 딸이 둘이나 있고 모두 가까이에 모이니까 정말 행복해요. 아들들은 어차피 쓸모가 없어서 다 마누라 눈치 보느라 정신없겠지만 나는 마치 자식이 아예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자식이라는 게 그런 거죠. 나를 보기에 나는 어떤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식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자식이에요. 항상 부모에게 많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딱 맞아요. 원래는 다른 사람의 삶이 더 좋아 보이게 되는 법이죠. 가끔은 쓸쓸할 때도 있겠지만 내 눈에는 당신이 가장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자식들 때문에 마음을 내뱉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 삶과 건강을 챙기면서 재미나게 살아보자고요. 살아 말았어요. 인생이 짧다는 걸 분명히 알잖아요. 그렇죠? 형이 말이 맞아. 나도 이제는 소를 끓이지 않고 생각만 하면서 내 돈을 다 쓰고 가는 중이야. 맞아. 죽을 때 싸들고 갈 것도 아니고 자식들에게 안 줄 거면 다 쓰고 가야 편할 것 같아. 웃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참 위안이 된 거야. 먹고 살만 할 만큼 되어서지만 내 삶은 꽤 힘들었어. 청산과부라는 말 알지? 나는 딱 그랬어. 게다가 어린 자식들이 주렁주렁 달려다니니까 제갈 더 보지도 않고 살아왔어. 제가 40대 초반 나이에 남편을 먼저 암으로 보낸 지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그때 우리 큰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었고 2살과 3살 연상의 아이 둘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필요한 나이에 아들 셋과 함께 혼자 남았는데 아들들과 바로 매일과 같이 전쟁이라도 벌이듯 살았던 것이 기억됩니다.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식당은 이후 완전히 제 몫이 되었고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차례로 사춘기를 맞게 되면서 내 안에서 어떤 사리가 나오는 기분을 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고
아이들도 각자의 길을 찾아가며 제 역할을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큰아이는 뛰어난 대학에 입학하여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해요. 나와 현재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저처럼 음식업을 하고 있고 막내도 탄탄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찍 안정된 위치를 잡으려고 결혼을 하기 전에 모두 정리해놓고 가정을 이루려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제 일이 끝난 듯이 느꼈습니다. 세 아이가 모두 커서 바람을 잘 피우지 않고 성실히 산다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사람 굿이라서 살아가는 걸 지켜보며 저는 기뻤습니다. 아들들에게 효도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서로 도와가며 잘 살아가도록 하고 장애가 없는 가정이면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멀리 사니까 명절이나 1년에 몇 번씩 얼굴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결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들은 명절에 왔을 때도 서로 경쟁하듯 먼저 자기 집으로 가려고 서둘렀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제사도 지내지 않고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한 끼 식사만 하는 수준이었는데 남편의 가족은 저렴한 식사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며느리는 편안할 줄 알았지만 시어머니의 입장도 고려해보니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가장 어른이 된 맏아들은 자녀를 낳고 나서는 혼자서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왜 혼자 온 건지 물어보니 손주들도 보고 싶다고 해서 그랬다며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집안일로 혼자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가 갔다 하는 건 힘들래요. 물론 1시간 거리지만 아이를 동반한 일은 집안 사람에게 힘든 일이에요. 매번 이럴 거 아니고 아이들은 어느 정도까지만 데리고 가요. 우리는 제사도 안 지내는데 굳이 집안 사람이 올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명절에 한 번 시간 내서 얼굴을 보는 게 좋은데 싫으면 그렇게 했어. 너희가 온다고 내가 밥을 주거나 업무를 시키거나 할 일은 없잖아. 어쨌든 자기가 힘들다고 하면 내가 뭘 어쩌겠어. 엄마가 좀 이해해줘.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동생들은 어쩌겠어. 다 같이 안 놀걸. 그래도 너는 창남이니까. 동생들과 얼굴을 봐야 하는 건데요. 엄마가 장사하느라 바빠서 명절을 제외하고 식권도 못 내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아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 주세요. 다음번에는 잘 얘기해서 오는 쪽으로 해볼게요, 엄마. 제가 한창 아이들을 키우느라 힘들고 바쁜 걸 왜 모르시는지요. 하지만 제가 와서 음식을 차리거나 뒷정리를 시킨다거나 한 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건 아들들에게 시키고 있어요. 물론 며느리들이 시댁인 우리 집에 와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놀았다고 말은 못해도 하지만 며느리가 시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참 불편한 거예요. 둘째와 셋째는 왔지만 큰아들이 그리고 나니 눈치가 조금 이상하다고 했더군요. 그날부터 서로 무슨 말이 오갔는지 명절에 함께 모이는 일이 없었고 순서를 정해 돌아가며 집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눈치는 백탄인 것 같습니다.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참 서운한 일이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쁜 것은 제가 아니라 엄마입니다. 그래서 왜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버이날에도 찾아오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그냥 전화 한 통 정도만 바라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더 서운하기보다는 괴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인 저를 귀찮아하는 것을 알았지만요. 그래도 저는 늘 애들이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물론 큰 사건을 겪고 나서 그 생각은 바뀌었죠. 고된 인생을 살기는 했지만 건강은 나름 자신이 있었습니다. 여자로서는 이 나이의 또래들 중에 키도 큰 편이고 자세도 꿋꿋해요. 60대 초반까지는 아주 쌩쌩했습니다. 무릎도 좋았고 다들 갱년기 때 아프다고 하지만 몸을 많이 쓰면서 그런 것 같아서 힘든 거 없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주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병에 걸리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병은 서서히 예고하고 오는 것이 절대로 있습니다. 어떤 날 갑자기 찾아온 불행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나를 향한 피해는 없었지만 한동안 몸이 참 힘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곤한 줄로 착각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참이었어요.
피로가 계속되는 것도 문제였지만 가게 일을 쉬기 힘들어서 병원에 가고 시간을 내기도 어려웠습니다. 계속해서 미뤄왔는데 이게 어떤 큰 문제인지 깨닫게 된 것은 갑자기 목에 있는 림프선이 부어올라 있음을 발견하고 열도 나고 구토도 나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이대로 유지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스스로 119에 전화해 응급실로 간 것이 병을 발견한 계기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마도 입원해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고 그날로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이때도 참 자식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 싶더군요. 큰아들부터 차례로 전화를 돌렸는데요. 어느 하나 당장 내려오겠다는 놈이 없었습니다. 정호야,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119를 불러서 왔는데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한다 그러네. 하루 정도 시간 내서 검사하는 거 엄마 옆에서 도와줄 수 있니? 병원이요? 왜요? 엄마 아픈데 딱히 없으셨잖아요. 갑자기 아프신 거예요. 몸이 안 좋은 지 꽤 됐어. 그러자 클레이 영웅이 안 좋다고 정신이 좀 놓을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119에 전화해서 실려왔어요. 도착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아 보이지만 평온하지 않아서 입원하고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집에서는 아무것도 챙겨오지 못했는데 내가 좀 와줄 수 있을까? 하지만 아들은 난처해하는 듯 대답했어요. 뭐 어떻게 하죠? 내가 지금 일을 빼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나 말고 정민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애는 사업을 하니까 나보다 시간이 많을 거예요. 엄마, 전화 좀 끊어야 할 것 같아. 다들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전화 주시고 간병인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간병인이 하루에 받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지금 엄마가 심하게 아픈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알겠어요. 당신은 오지 못한다는 거네요. 나는 큰아들과 전화를 끊고 둘째와 셋째에게 동일한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들 중 한 명도 도와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어디가 아픈지를 묻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나 며느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입장이었죠. 굳이 이런 문제로 걱정을 키우고 시어머니의 전리를 뽑는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망설였다. 어쩔 수 없이 한동안 있을 동안 가게 근처에서 사업하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짐가방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를 이용해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아야겠죠. 하자 싶어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검사를 하면서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의사는 보호자와 얘기를 해야 한다며 자식들이 와야겠다고 심각하게 말을 하더군요. 그때 직감했습니다. 내가 어딘가 탈이 나도 단단히 낫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굳이 바쁘다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또 돌리는 것이 싫었고 부득불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나중에 알려도 달라질 건 없으니까요. 그렇게 입원해서 여러 검사를 받은 후 저에게 떨어진 병명은 뜻밖에도 악성 림프종 암이었습니다. 기술을 치면 사기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증상이 있었을 텐데 전혀 몰랐느냐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저는 병에 대한 상식이 많이 없는 사람이라 그게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몰랐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병이라는데 처음에는 와닿지가 않더군요. 앞으로 치료 계획을 듣는 순간에도 자식들 얼굴이 하나둘 머리를 스치기만 하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죽는 게 별로 무섭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도 그 말이 참 무섭더군요. 한편으로는 지나온 세월이 너무 억울하다 싶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 없이 생고생해왔는데요. 가게 운이 좀 기운 것 같았는데 너무 허망해서요. 몇 일을 얼떨떨하게 보내고 나니 이대로는 안 된다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살아서 자식들도 있고 앞날을 생각할 수 있으니 해보는 데까지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의사는 말기라 해도 요즘 림프종 같은 혈액암이 좋은 약으로 적극적으로 치료해볼 만하다고 해서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계획을 세운 후 일단 퇴원하기로 했는데 일단 자식들에게는 알려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자식들에게 전화를 해야겠다. 돌렸어요.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니니까 묻지 말고 이번 주말에는 모두 엄마 집으로 모여라. 왜 엄마?
급한 일 아니면 그냥 지금 하지. 야, 이놈아. 엄마가 그럴 일이면 내려오라고 하겠니? 어쩜 한 번을 엄마 말대로 하는 적이 없어. 아유, 알았어요. 알았어. 엄마. 근데 어디가 많이 안 좋은 거예요? 생전 그런 적 없더니만 오늘따라 왜 이리 날카로워요? 아, 일단 알겠어요. 제가 애들 연락해서 무조건 모이라고 할게요. 한 번 모이라는 게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아들들이 어렵게 모인 만큼 저는 담담하게 병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너희들 잘 들어. 오늘 모이라고 한 것은 짐작하겠지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엄마가 암이라는 것을 알았구나. 암 종류가 악성 님통. 그것도 사기고 지금 당장 치료를 안 하면 매우 좋지 않을 거라고 해. 너희들이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모이라고 한 거야. 저는 호들갑스럽게 죄병을 알리고 싶지 않았고 담담하게 아이들과 앞으로의 치료 계획이나 일정을 공유할 생각이었지만 아들들은 제가 암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흥분 상태로 변했습니다. 아마 엄마가 큰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은 생각도 않고 살았을 테니 오만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 치료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엄마 보험 든든히 들어놨죠. 안 걸린다면 집안. 하나 걱정은 거들었어요. 시간 문제라는데 엄마를 안 보면 말고 걱정이에요. 실비는 들어왔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보면 좀 든든한데. 일단 보장되는 진단비가 얼마인지 알아봐야겠어요. 언제부터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건가요? 빨리 시작해야 한다더라고 하던데. 너희들은 엄마 걱정은 안 하고 보험 들었는지가 궁금한 거냐? 아예 엄마 걱정되니까 하는 소리겠죠. 언제 병원에 가시나요? 일단 형제들이 바빠서 나가서 엄마랑 같이 갈 거예요. 의사를 만나서 엄마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엄마 걱정 마세요. 요즘 암은 뭐 죽는 병도 아니잖아요. 내 주변에서 죽는다고 하면서 10년 이상 사는 분도 있어요. 치료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막내 아들이 한마디 더 걱정하는 말을 해줬다. 하지만 금방 아들 셋이 제 보험 증서를 가져와서 진단비와 치료비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기 시작했다. 어머, 지금 사용 가능한 자금이 얼마나 되나요? 일단 치료 비용이 적지 않을 테니까. 잔고를 충분히 마련해 두려면 처분 가능한 재산을 미리 처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선 엄마 집은 그대로 두어야 하고 가게와 보험 등을 먼저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엄마 재산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저가 정리해 보겠어요. 아직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닌데요. 벌써부터 내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것이 이루지 말아야 될 일 같은데 엄마도 자금 한 곳과 가게 한 곳뿐인데 그나마 보험에 들어놓은 게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암 치료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많이 있으면 걱정할 게 없겠지만 다들 살기가 바쁘니까요. 엄마, 서운해하지 말고 일단 우리에게 모든 걸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대책을 세울 수 있을 테니까요. 먼저 나는 의사를 만나서 항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대충 알아볼게요. 엄마, 현금을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식당은 당분간 접어야 할 것 같아요. 돈은 중요하지만 엄마의 치료에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장사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하지만 당장 월 수입이 확 줄어서 걱정이네. 우리도 다들 먹고 사는데 바빠서 엄마 보태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언젠가 엄마가 죽으면 우리에게 다 줄 거였으니까 미리 대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들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계속 마음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화를 참고 있었는데 큰아들이 자기에게 통장을 맡기라는 말을 듣고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뭐야, 이놈아. 너는 엄마가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엄마 통장을 달라는 말이 먼저 나오니 됐다. 저는 당신들에게 치료비 한 푼도 받지 않을 생각이 없고 내일 죽을지라도 함께 병원에 있을 거예요. 달라는 말을 안 할 테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당신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물론 현실적인 걱정이 먼저일 걸 알아요.
하지만 서운한 건 제가 아닌 저희 아들들이 병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돈에 대해 걱정하고 내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려 하며 스스로가 부담하려고 하는 모습에 서운했어요. 엄마가 서운해하지 않는다면서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또한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엄마가 치료비까지 부담하라고 말하면서 진실을 말해야겠습니다. 우선 엄마의 치료비 걱정은 사실입니다. 엄마가 많이 벌어들이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현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엄마가 병에 걸렸을 때 돈부터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양육 방식에 대해 의심했습니다. 자식들을 보내고 나서 그날 밤 내가 반드시 암을 이겨내야 한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들의 말이 전적으로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식들에게 사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취급받지 말아야겠다 싶었어요.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따라줄 때 재산이든 뭐든 정리해 놓아야겠다고 결심한 제가 치료를 받는 도중에 주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들들은 막상 제가 치료를 시작하니 호들갑스러웠던 처음과는 전혀 다르게 조금씩 별거 아니라는 듯 생각했어요. 다행히 제 병이 공격적이지 않아 진행이 빠르지 않았던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항암요법까지 받는 동안 저 혼자 버티기에는 힘든 시간이 많았습니다. 수술 후에는 아들이 왔지만 다들 생업이 있으니 간병을 도와주더라고요. 며느리들이에요. 치료를 받으면서 매번 2번 정도 각자가 와서 들여다봤을 뿐이에요. 한 번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구급차에 실려간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부르게 됐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쇼크에 빠질 정도였어요. 다행히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고 나니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졌어요. 갑자기 안 좋아져서 죽을 수도 있다고 느껴진 순간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부탁을 드렸어요. 어쩌면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혼자 있을 때 죽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내가 얼마 못 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다른 것들은 별로 아쉽지 않지만 너희들 얼굴을 못 보고 죽을까봐 걱정돼. 너희들도 바쁠 텐데 여건이 되면 힘들어도 번갈아 내려와서 엄마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엄마의 마지막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들어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들들은 엄마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도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내려와서 도와준다는 게 힘들어. 게다가 어린애들이라 쉬는 날에는 그들과 시간을 보내주어야 하기도 해요. 엄마가 매주 들르라는 게 아니잖아. 아니면 엄마가 병원에 갈 때 당신들 집에 머무는 것도 어렵겠니? 엄마도 집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엄마가 어차피 불가능한 거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겠어요.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엄마가 죽을 수도 있는데 마누라 눈치만 보고 바빠하다고만 하는 거네요. 엄마의 보험금이나 재산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만 하는 게 다니까 정말 서운하다. 그럼 그냥 형이 형수랑 상의해서 엄마랑 당분간 지내는 것은 어떠세요? 우리 집의 사람들이 그걸 허락할지 모르겠네요. 그건 결코 안 돼요. 엄마, 아들들과 같이 지내고 싶지 않으시죠? 기분이 상해서 말이 나오지를 않네요. 그래요. 많이 말했어요. 니들 집에 살게 되면 어떨까요? 알겠어요. 안 들은 척하고 다들 돌아가요. 수술하면서 항암 치료받는 적이 있었어요. 니들 보면 마치 엄마가 죽었으면 하는 것처럼 보여요. 엄마는 감정적인 문제를 보일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엄마가 아픈 건 엄마의 문제야. 엄마 때문에 우리가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번갈아 가며 매달 한 번씩. 내려오는 건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 엄마는 정말 서운하겠지? 엄마는 우리 얼굴 보고 싶어서 이러시는 거지만 우리는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들고 마누라도 있잖아. 엄마가 계속 생각해 주는 게 다야? 어쨌든 우리도 시간 내서 상의해서 해볼 테니까
당장 죽는 것도 아니니까 엄살 그만 부리세요. 엄살이냐고 지금 엄마한테 그러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오지 말라고 너희들 다 올 건 없으니까 가라고 하니까 나는 다 포기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큰아들이 말이 너무 서운해서 아예 오지 말라고 하고 나가라 했어요. 우울한 성격을 가진 큰아들은 아프다. 좋아요 라고 말했는데 엄마는 오지 않으라고 했으니 우리는 진짜 안 나와요. 엄마 때문에 간병인이 누굴 위해 애쓰는지 안 보이냐고요. 엄마가 포기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겠지요. 나중에 죽을 때 연락하라고. 임종 때나 얼굴 보자고. 엄마한테 죽으라고 아예 기도하지 말고. 그러니 큰아들이 화를 내고 급발진하자 두 아들은 그를 말리려 했지만 이내 자신 형의 눈치를 살피더니 모두 한꺼풀씩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소용없다는 말이 많이 오지만 딱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때 알았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주려던 것들을 모아둬야 한다는 것을.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 이후로 저는 자식들에게 전혀 연락하지 않고 치료에만 집중했어요. 이들이 저가 죽을 때나 생각했을지 연락을 먼저 할 줄 몰랐죠. 누가 승리하게 될지 궁금해하며 투병 생활을 이어갔어요. 다행히도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과 지인들이 많이 챙겨주고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저의 노력과 기도 덕분에 암 진단을 받고 수술부터 항암 치료, 그리고 회복하는 2년간의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암은 완치라는 말이 없는 거 알죠? 한 번 암에 걸리면 남은 인생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요? 암과 싸우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 몸에서 암세포가 사라졌다고 해서 저에게는 완치와 다름없는 말로 느껴졌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제 가게 주변 상가 지인들이 얼마나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내 자식들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십니까? 제가 아픈 와중에 둘째, 아들이 제주도 한 달을 살았으며 해외여행도 다녀와서 잘 살았던데요. 하지만 둘째와 셋째는 제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잠깐씩 전화나 문자는 했지만 성격이 제일 궁금한 큰 아들은 생전 한 번도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존하다 보니 이름을 끝내려고 했지만요. 누구에게서 인해 도움을 받아보니 내 자녀들을 향한 분노가 더욱 가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제 삶이 1년이건 10년이건 알 수 없지만 나 자신의 삶을 이어가려면 자녀들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녀들과 솔직히 대화하고자 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조금 거짓말을 못하고 모두 모여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만나자고 했던 자식들이지만 아마도 죽음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 같았죠. 실제로 내 몸은 완치되었지만 자녀들에게는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으니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서둘러 집으로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해서 왔더니 제가 괜찮아 앉아있자 그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엄마 생각보다 상대가 좋아 보이네요. 우리는 엄마가 많이 아프면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어요.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다. 말하려던 게 있어서 너희들을 불렀어. 너희도 짐작하겠지만 이건 내 재산 문제야. 그러자 큰아들은 어머니, 조금만 요령 좀, 혹시 우리 몰래 빚을 지고 있지는 않나요? 재산이 아니라 빚이 많으면 안 물려받길 원하는데 엄마의 가게나 집을 처분해야 할 것 같아요. 큰 돈이 될 것 같진 않지만 엄마가 죽어도 퉁퉁거리는 말투로 이야기하여서 저는 그동안 했던 재산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와 함께 집과 가게만 있다고 생각했어. 엄마는 우리를 잘 살게 하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힘들게 살았는지 정말 몰랐구나. 그래, 큰 언니 말처럼 집이나 가게의 권리금을 받아 처분해봐야 할 것 같다. 그런 큰 돈이 될지는 나도 잘 알지. 그래서 15년 전에 땅을 사뒀었어. 그 땅이 지금 많이 오른다고 해서 뭔가 사실 애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제가 세종시의 땅을 좀 샀었습니다. 살 때보다 무려 5배나 오른 지금은 거의 20억에 가까운 땅이었어요. 미래에 제가 가게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지면 애들에게 정리해주기 위해 갖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날 아들들에게 그 땅의 존재를 밝혀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땅의 존재를 말하자 예상대로 아들들은 눈이 2배로 커졌어요. 그래서 등기관리증을 보여달라고 하길래 숨기지 않고 보여줬어요. 어머, 이거 거의 로또나 다름없는데요. 진작 말해줬으면 우리가 엄마를 이렇게 놔두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야 말해요? 왜 엄마가 진작 말했으면 잘했을 거니? 에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 있다고 어쩌시려고요? 뭘 어쩌겠니? 죽기 전에 팔거든. 그래서 너희 부른 거야? 나는 똑같이 세사한테 나눠주려고 하니까 그리 알고 매매되면 내가 연락하겠다. 제가 공평하게 나눠주겠다 하자 둘째와 막내는 별말 없이 수긍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땅이 있다는 말에 흥분하던 큰 아들은 버럭하고 성질을 내더군요. 엄마, 똑같이라니. 찬물도 위에가 있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내가 이 집 아니잖아요. 엄마를 죽을 때까지 모셔도 내가 모실 텐데 내 몫이 많아야지. 그러자 옆에 있던 둘째, 셋째는 아무리 형이라도 그 꼴은 못 보겠다 싶었는지 형한테 따지고 들더군요. 그게 무슨 개소리야 형이면 다야. 요즘 누가 형이라고 더 많이 가진대. 그런가 나는 용납 못해 무조건 똑같이 나누자 이거야. 맞아. 형, 나도 막내라고 이런 거 피해보는 거 싫어. 형이 무엇을 더해야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런 말은 안 돼. 너희들이 어떻게 형에게 말할 수 있냐? 맏형인 나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반 이상은 내 것이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엄마에게 땅을 팔게 하지 않겠어. 내 말을 듣고 토를 뱉지 마라. 만약 형이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소송에서 판결에 따라 나눠야 해. 그놈들은 땅 주인인 나를 제외하고 자기 것처럼 피크나게 말다툼을 벌이더군. 저한테만 불효자식인 줄 알았지만 돈 앞에서는 형제가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제 눈으로 명백히 보았어. 지금 아픈 엄마 앞에서 이런 짓을 하는 게 무슨 소리야? 형제들끼리 엄마의 재산 때문에 싸워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당장 돌아가서 나중에 연락할 때까지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그런 일이 생길 걸 알면서도 너희를 부르는 엄마가 어리석은 거였구나. 어찌되었든 형에게 절반이 넘는 걸 줄 생각은 안 돼요. 나중에 땅을 팔면 꼭 연락해주세요. 알겠죠? 제가 자식들을 그 자리에서 쫓아냈어요. 상상도 못한 재산을 받게 될 걸 생각하면 그들은 죽는 엄마를 잊은 듯 했어요. 아주 발랄하게 돌아갔다가 제가 고민 끝에 그 땅을 처분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들들은 제가 그 땅을 팔기로 한 이후로 주말이다 하고 번갈아 찾아와 제 기분을 살피더군요. 아마 빨리 죽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런 생각은 쉽지 않지만 몇 달 후에 어렵게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제가 죽지 않고 오히려 혈색이 좋아지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땅을 매매했다고 알렸지만 그들은 모두 기쁨을 감추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매주 따로 찾아오던 사람들이 어느 날 제게 제사 문제를 상의해야 한다며 모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땅은 팔았지만 엄마가 몇 달 동안 말이 없으니 자기 몸이 다른 것 같다며 아이들은 이번에는 며느리까지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며느리들도 생각보다 멀쩡해 보였는데 나를 보고 내심 놀라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속내가 뻔했지만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어요. 큰아들은 대뜸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 얼굴 좋아 보여요. 오늘은 엄마가 유언장을 쓰기 위해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는 우리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엄마의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해놓자고요. 제가 절반 가져가는 것은 100번 양보해서 3분의 1보다 조금 더 챙기는 걸로 하죠. 그런데 큰아들이 유언장에 대해 얘기하자 둘째와 막내가 아주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땅 판 돈은 잘 가지고 계십시오. 그 돈을 그렇게 묵어봤자 뭐 하겠어요? 형은 유언서를 쓰자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싶어요. 이번에 가게를 확장하는 걸 계획 중인데요. 사실은 엄마께 받을 땅값을 생각해서 대출을 풀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좀 긴급한 상황이에요. 엄마께서 제 상황을 봐주시고 일찍이라도 매기시면 돈을 증여해 주시지 않으실래요? 또한 엄마, 저도 우리 집 옆에 커피숍을 오픈하려고 상가를 월세로 계약했어요.
인테리어 비용도 대출을 받아서 했는데요. 다음 달부터 월세 비용이라든지 돈이 많이 나갈 거예요. 그냥 그 돈을 빨리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땅을 팔아서 얻은 돈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크게 오산입니다. 이미 큰 돈을 가져다 써버려서 그랬다는 얘기를 들으니 어떤 자식이라도 마음이 아프겠지만요. 참, 너무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아들 입에서 나온 유언장이라는 단어를 듣고 충격받은 건 말할 것도 없네요. 내가 땅을 팔아서 너희에게 준다고 했니? 왜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니들 맘대로 이러는 거니? 땅을 팔았다고 말한 걸 니들이 줄 거라고 잘못 알아들었구나. 나는 내 땅을 판 돈을 아들들에게 줄 생각 없어. 그리고 이것도 말해야겠구나. 너희한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모르겠다면 엄마 병 다 나았단다. 안 죽는다는데 어쩌니? 혹시 엄마가 죽는 걸 바란 건 아닐 거라 믿는다. 아무리 너희가 엄마 생각을 안 해도 죽기 바랐다고 생각하기는 싫구나. 엄마 다 나았고 판돈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생각이 없어. 써버리고 죽을 생각이니 우리 모두가 돌아가. 그 말을 듣고 있는 며느리와 아들들은 놀라서 뒷모습까지 잡는 것을 신유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죽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엄마, 병원 다 나았다는 거죠? 그래, 몸에 있던 암세포는 이제 없단다. 그런데 죽다 살아나니까 너희들이 다시 보이는구나. 아픈 엄마 앞에서 재산을 더 갖겠다고 싸움을 일으키고 지금도? 그래, 엄마가 죽지도 않은데 뭐 유언서를 미리 쓰고 공증을 받아 차라리 속내를 다 알아보는 게 속이 시원하구나. 오늘 너희들은 우리 엄마는 나 죽은 것처럼 생각해. 나는 앞으로 자식이 없는 삶을 살 거야. 엄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엄마가 죽으면서 얻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엄마,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많은 실수를 범했어요. 지금 대출 이자를 갚기도 힘든데 땅을 팔아도 일부라도 나눠주시면 안 돼요. 제가 받을 몫을 제대로 받고 싶어요. 당신의 몫이 어디 있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땅을 살 때 우리가 돈을 함께 내고 샀어요. 이제 그 땅을 팔아 돈을 얻었으니 그 돈은 엄마가 원하는 대로 다 사용하셔도 돼요. 제가 싫어서 돈을 주기 싫은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죽고 난 후에 남은 돈은 나눠 가져도 괜찮지만 지금은 너희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너무 크게 목소리를 높이니 매부들은 서로 수군거리고 아들들은 아주 소란스러웠습니다. 특히 큰 아들은 화를 참는 것이 내 눈에 보였어요. 엄마,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우리 세 명이 현재 저질러 놓은 일들을 바로잡으려면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정당하게 우리 목에 분배해줘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내 얼굴을 볼 일도 없을 거야. 그러니 생각하지 말고요. 손주들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엄마.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들은 마지막 카드, 절연 카드를 내밀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돈을 주인에게 주기 싫다고 그러면 자식들도 어쩔 수 없지. 너희들이 강도가 아니야? 나한테 돈 맡겨놓은 거 아니지? 나에게 돈을 달라는 말도 안 한데 나보고 어떻게 처리하라니 무슨 행동이야? 내 말대로 그냥 얼굴 안 보고 살고 싶구나. 어차피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 이제 와서 할 일도 없지? 나는 오늘부터 자식들 없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엄마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라. 다시는 안 와도 아무 말 안 할 테니 걱정 마. 나는 시설 좋은 실버타운에 보증금을 넣고 다 쓰고 죽을 거야. 나는 마지막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그놈들을 전부 쫓아냈어. 그래서 나는 자식들과 절연하기로 했어. 살게 되신 걸 아십니까? 그럼 혹시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재산이 뭐라고 하여 자식에게 얼굴도 보지 않고 산다는 것에 대해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험난한 일들을 겪을 때 자식들이 등을 돌리던 일을 생각하면 용서하기 쉽지 않아요. 그 후로 아들들과 완전히 연락을 끊은 제가 식당을 폐업하고 현재는 매달 받는 연금과 이자 수입, 그리고 가게 월세로 제법 풍족한 삶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외로워질까봐 실버타운에 가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은 생전에 살았던 동네에서 지내는 게 좋습니다. 저는 현재 삶을 덤이로 생각해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으니 덤이죠. 그래서요. 여전히 남은 삶에 대해 생각해보면 자식들에게 종속되어 살지 않고 제 자신의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물론 어쩌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유언을 작성해 두기도 했습니다. 죽을 때 남기는 재산이 있다면 사회에 기부할 생각은 했지만 아들들에게는 줄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내 자식을 잘못 키운 것을 알리는 것 같아서 꽤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더는 생각해내기도 어려울 것이며 제처럼 갈등을 겪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게 자식을 왜 그렇게 키웠느냐고 하는 말이나 내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은 가볍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가져주신 분들이 몇 분이라도 계실 경우 저는 그것만으로 만족할 것 같습니다. 내 나이와 동갑인 구독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식을 전부로 생각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식들도 부모를 우습게 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나이를 거치며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가정에 항상 사랑이 충만하시길 바라며 구독자분들 모두가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하고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